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최근 유행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처럼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계급 상승을 꿈꾸는 사람들일까요? 또는 일부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일까요?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소비하면서 과시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부여된 여성으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책무를 나름의 방식들로 소화해내면서 오히려 적극적인 성찰과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드러내고 새로운 방식의 모성을 실천하고 있는 요즘 어머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하드코어 미디어 스터디톡 논문의 쓸모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팟캐스트가 벌써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성민 그리고 이상규 이렇게 두 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은 SNS 시대의 여성들의 모성 실천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루게 될 논문은 2018년 한국방송학부에 발표된 소비문화의 전시와 자기서사 쓰기 사이의 줄타기, 맘스타그램을 통해 본 SNS 시대 모성 실천의 함의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함께 쓰신 강혜원 그리고 김혜원 두 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원입니다. 2018년 8월에 가족 리얼리티 TV와 모성 경합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문화예술 미디어 융합원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또 다른 혜원인데요. 저는 김혜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화여대에서 인문예술 미디어 융합전공 특임교수를 맡고 있고요. 2015년에 SNS 거주민의 일상과 네트워크 실천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학자입니다. 그래서 프레시 PhD인 만큼 마음도 프레시합니다. 와. 네, 와. 녹음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떠세요? 이 녹음실에 앉아 계시니까. 생각보다 엄숙한 분위기가 들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재밌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도 긴장이 많이 돼서 이게 잘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저희가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있는 만큼 좀 활기차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논문 파고들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논문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네. 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요즘 엄마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먼저 이 연구를 하시게 된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이런 논문을 쓰게 되셨나요? 네. 이거 제가 뭐죠? 소셜미디어에 저 하드코어 이용자 같아요. 네, 되게 이용을 다양하게 많이 했고 좀 중독자처럼 이렇게 습관적인 또 에스노그래퍼라고 저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매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걸 많이 훑어보다가 인스타 그 셀럽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막연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강 박사랑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그 스타 P 저희가 논문에 P라고 썼는데요. 예, 그 사람이 인스타를 어떻게 잘 쓰는지 이야기를 막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거 같이 막 보면서 나름의 에스노그래피를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다와 연구사의 어딘가에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같이 하고 또 참여 관찰을 이제 하게 됐는데 또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인친으로 하고 있는 후배 중에 쌍둥이를 포함해서 3명의 아이를 키우는 그런 후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해서 육아의 고민들과 근데 또 그에 못지않은 뭔가 자랑 같은 화려한 콘텐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한 10살은 어린 친구니까 절절한 공감도 느껴지지만 또 내가 전혀 하지 않았던 거, 내가 육아할 때 전혀 하지 않았던 거, 이를테면은 50일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도 올리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나는 그런 거 안 했는데 뭔가 위화감도 느껴지고 지나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박사 논문 커뮤니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또 프로주부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블로그 통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막 상세히 보여주고 또 상품 리뷰를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랬는데 그거를 또 우리 강 박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는 특정 이런 프로 주부뿐 아니라 거의 모든 주부들이 이런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실천, 네. 프랙티스를 막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의 수다가 자연스럽게 연구가 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던 인스타 모니터링이 좀 체계적인 에스노그래피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연구를 시작을 하면 구글 닥스를 같이 오픈해가지고 네. 얘기를 막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쓴 지 한 이제 4편째 되는데, 네, 그래서 항상 강 박사가 워낙 부지런하고 빨라가지고 저는 되게 느리거든요. 근데 강 박사 덕분에 연구를 좀 팍팍 진행을 할 수가 강 있었습니다. 박사님 민망하게 막 웃고 네. 계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 김혜원 박사님이시고요. 여기서 강 박사는 강혜원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네. 이렇게 두 분, 그러니까 총 세 분이 그렇게 작업을 주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돌처럼 유닛인가요? 유닛. 좋네요. 저희의 가장 큰 그룹은 작년에 해화역 연구 같이 했던 이제 박동숙 교수님을 필두로 한 6명이 총 있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다른 뭐 정상강 박사님, 이재원 박사님 이렇게 2분, 아니면 저 김혜원 박사님, 또 백지연이라는 석사 졸업한 저희 후배님 가고 이렇게 유닛으로 또 논문을 쓰기도 하고 NCT. 그러면 이렇게 막 수다를 떠시다가 이러면 구글 닥스 열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 논문 시작. 그쵸. 아. 그리고 뭐 논문들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TV 연구를 주로 했었는데 네. 이제 선배들 좀 영향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도 유심히 보면서 네. 그때 이거는 언젠가 쓸 수도 있겠다 하면은 캡처도 해놓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될 때 같이 보면서 논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경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또 연구 주제로 발전이 되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선 한번 핵심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논문의 결론, 주장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라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거 간략하게 안 하려고 막 또 길게 생각을 했잖아요.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어떤 주장을 외친다기보다 지금 바로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굉장히 충실하게 디스크라이브를 이제 하는 기술을 하는 그런 연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할 때마다 맨날 인용을 하게 되는 게 기어치 두껍게 기술하게 띡 디스크립션인데요. 네. 그러니까 연구할 때마다 생생하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구자로서 나를 내려놓고 이제 연구 참여자들이 보여주거나 또 막 얘기해주는 그런 거를 그냥 저는 최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 되게 펼쳐놓으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개입을 해서 막 주장을 하는 좀 그런 연구보다는 그냥 나는 이렇게 취합을 해와서 이렇게 널어놓으면 그 그물에 막 생선이 걸리듯이 의미가 건져 올려진다. 막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연구 참여자들, 그러니까 우리 대상자라고 쉽게 얘기하는 네. 이 참여자들하고 이제 내 연구를 보게 될, 우리의 연구를 보게 될 독자들 사이에 이제 이런 에스노그래퍼가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래서 좀 매끄럽게 연구 결과 갈무리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뭐야라고 자꾸 질문할 때 이렇게 그 이용자들의 모순적인 양상을 좀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질문해 주신 것처럼 뭐 긍정적이고 성찰적이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면은 막 소비 문화를 전시하는 좀 부정적인 모습이야?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많이 던졌었고 네. 많이들 리뷰어들도 해주시곤 했는데 저희는 그 모순적인 양쪽을 다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줄타기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제목에도 그렇게 넣었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시태그 맘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런 유자녀 여성들이 공유한 경험들이 교차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한국 사회의 엄마되기 규범을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네. 그 양상을 우리가 살펴보았다.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논문 구성상 순서대로 쭉 따라가도 좋을 것 같아요. 논문 구성이 워낙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서요.
그 문헌 연구와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우선 한국 사회에서 모성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했는지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결국에는 집약적 모성 실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 강혜원의 학위 논문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때 제가 학위 논문을 작업하던 중에 마무리를 하던 즈음에 이 연구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 모성 실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인스타그램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현상들 중에서 엄마들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위 논문 때는 미운 우리 새끼하고 엄마가 먹일래라는 두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분석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엄마들의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헌들을 살펴봤고 그 안에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세대별로 어머니 노릇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미운 우리 새끼는 이제 7, 80대 여성들이 대부분 60년대, 70년대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고 지금은 자녀가 50대 뭐 이렇게 성장을 한 분들의 현재 모습이 다뤄지고 있었고 네. 엄마가 먹일래는 TV조선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는 뭐 강준, 황신의 안정환 그 씨 부인, 그 이혜원 씨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 뭐 중고등학생 10대 자녀들을 어떻게 뭐 훈육하고 있는지 그런 매일매일 싸우고 이런 매일의 일상이 나타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만 해도 그 전 세대든 뭐 그냥 먹여 살리는 정도에서 자식을 키우는데 전념했고 자신의 뭐 그냥 나는 아들을 잘 키웠으니까 성공한 엄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 40대 이제 여성들만 하더라도 뭔가 평등 의식도 있는 세대고 자아 실현에 대한 욕망도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만큼 나의 성공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특히 자녀들을 키울 때는 정말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한 걸 해주고 싶다 이런 정서가 좀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게 좀 특징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40대 엄마들을 설명할 때 가져온 게 이제 집약적 모성 실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서구에서 엄마들의 양육하는 방식을 묘사하면서 나온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개인들의 자기 개발이나 뭐 경쟁이나 이런 사회의 그런 면모들이 엄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서 이제 모든 내가 가진 시간과 어떤 재정적인 능력을 끌어모으고 모든 내가 취합할 수 있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적용해서 엄마 노릇을 하는 게 이상적인 엄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인텐시브한 양육을 하는 게 이제 이상적인 엄마로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허들이 높기 때문에 완벽한 엄마가 되기가 불가능해진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분석 결과에서 제가 논의한 부분들도 있지만 검색하거나 뭐 주변 친구들을 활용해서 특히 뭐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엄마들이 추천하는 좋은 상품들을 다 이제 비교를 하고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또 너무 사치를 하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많은 할인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사서 이제 완벽하게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이상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아이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행복한 사람 그리고 뭐 성취욕도 있어야 되고 그런 감정이나 정서 같은 부분까지도 최상의 상태가 돼야 엄마가 이제 빠짐없이 좋은 돌봄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요즘 시대에서 요구하는 어머니 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 스카이캐슬에서 얘기하는 어떤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네. 자녀를 바라보고 하는 그런 어머니상이 사실은 우리 시대가 좀 요구하는 그런 이상을 녹여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감정까지도 그쵸. 그러니까 아이가 행복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엄마의 책임. 그렇죠. 이라고 스카이캐슬에서 생각하는 거죠. 보면 그 안마기에 아이를 앉혀놓고 피곤하면 또 안 되니까 네. 피로도 풀어주고 우울하거나 친구가 없으면 또 친구를 엄마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제 듣기로는 요즘은 그 의욕을 생기게 하는 뭐라고 해야지? 동기부여. 동기부여하는 과외도 한다고. 네. 네,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가고 막 성취욕 있고 욕심이 많은 과외 선생님을 구해서 얘가 빨리 꿈을 찾을 수 있게 해서 우리 애는 욕심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줄까 이런 것까지 다 뭐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만은 다르게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좀 그런 네. 불안함
그런 게 좀 이런 정서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으면 그걸 어떻게 다 해라고 말할 것 같지만 실제 부모 입장이 됐을 때 그래야 될 것 같은 압박들을 모두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조금 놀라운 것이 이게 스카이캐슬도 인용이 될 정도로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약적 모성 실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조금 놀랍기도 해요. 그만큼 보편적인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한국에서도 최근에 프랑스 엄마처럼 키우기 이런 책이 또 유행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뭔가 근데 아마도 이게 만들어진 건 미국 사회인데 미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사커맘이라고 하고 최근에 타이거맘은 또 아시아 엄마들이 그 사커맘들은 이제 축구를 차에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건데 최근에 그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했던 배우분이 자녀 입시 부정에 뇌물을 줘서 뭐 기소됐다고 그러네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미국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네. 했는데 사실 미국 사회도 우리가 뭔가 환상이 있지만 그렇게 뭐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전업주부랑 뭐 남편이 돈을 벌고 이런 또 그런 뭐지 교회 지역에 사는 가정들이 되게 이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미국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또 프랑스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조금 프랑스 엄마처럼 키우기란 책이 미국에서도 유행을 하고 그게 또 한국에서도 유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막 헐리우드 여성 스타들도 보면 아이들을 낳는 것도 굉장히 막 자랑스럽게 낳고 네. 그쵸. 그 아이들한테 뭐 먹이고 뭐 입히고 어디 데리고 가서 여행시키나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런 거 보면 되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 안젤리나 졸리가 그렇게 애들 많이 키우고 네. 이런 네네. 것도 보면 굉장히 이상화된 그 모성의 모습이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봉사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감도 가르치고 그렇죠. 자기가 완벽한 모든 것을 다 그쵸, 갖추고 그쵸. 예, 또 애들을 키우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는 거를 또 막 보여주면서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또 아이들을 키우는 이 모습 같은 게 진짜 슈퍼맘의 이제 극한의 모습을 네. 보여주고 그런 이상화된 모습을 되게 많이들 이제 동경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 게 인스타그램과 같은 미디어랑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더 드네요. 그런 것들이 정말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전시되는 공간이 인스타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연구 방법론이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해시태그 에스노그래피라는 방법론으로 연구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기존에도 저희가 온라인 에스노그래피 이런 개념들은 좀 있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해시태그로 활용한다라는 게 또 나름의 특징이 있고 또 재미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은 연구 수행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은 네.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제 무작위 에스노그래피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냥 에스노그래피라고 말을 붙여서 그렇지 정말 그냥 인스타그램을 그냥 평범하게 보는 거가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찰을 막 하는데 이게 축적이 되고 근데 보다가 보면은 뭔가 반복되는 거 패턴 같은 게 이렇게 좀 네.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비슷한 양상들. 또는 굉장히 특이하게 여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거나 호응을 받는 막 이런 콘텐츠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캡처하고 메모하고 돌려보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걸 조금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에스노그래피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관찰할 계정들을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좀 잡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연령대도 확실하게 보고 뭐 지역도 볼 수 있으면 보고 또는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팔로워들이 많은가 뭐 이런 기준들을 이제 보면서 그 계정들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실천 양상은 계속 이제 파악을 하는데 뭐 우리가 뭐 SS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프랙티스에 있어서도 뭐 언제 어디서 올리는가 또 왜 이거를 올렸을까 그 뒷 얘기도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올리는가 뭐 해시태그 하나만 갖고 올리는가 뭔가 자기 표현을 하는가 아니면은 무슨 사진을 여러 장을 올리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반복을 하다가 이제 이게 많이 포화가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다양한 양상들을 충분히 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굉장히 이제 또 집중해서 핀포인트 관찰을 하고 유목화를 수행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검색어를 통해서 맘스타그램과 유사한 이제 단어를 통해서 검색해서 나오는 콘텐츠들을 이제
모아서 네. 분석을 네. 하는 방법이죠. 뭐 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맘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들을 굉장히 많이 붙이고 네.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검색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나오는 콘텐츠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유사한 인스타그램에서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또 관련 해시태그들이 있어요. 네. 뭐 딸램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50일 사진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원숭이띠 아기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도치맘 이런 도치맘. 것도 있었고 독박육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음. 굉장히 그 다양하게 관련 해시태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 30여 개 정도 해시태그를 선별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유목화하면서 비슷한 콘텐츠들을 모아서 카테고리화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중에 이제 기존의 온라인 에스노그래피랑 어떻게 다르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봤던 연구들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디지털 에스노그래피가 제가 그걸 유심히 봤던 거는 이제 소고기 촛불 국면 네. 때 한 10년 정도 벌써 지났죠. 그때 네. 이제 한국에서 여축 카페들에서 어떻게 그런 소고기 운동에 뭔가 당사자로서 약간 화장품이나 이런 일상 얘기를 하다가 정치화된 세력화가 됐나 이런 거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당시에도 뭐 저도 그런 커뮤니티를 이용하기도 했었고 또 과거에 인터넷 1.0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에는 게시판들이 다 네. 분류가 있었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PC통신 시절까지 음. 거슬러 올라가면 영화, 스포츠, 잡담, 수다방 이렇게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웹 2.0 시대라는 걸 정말 연구를 하면서 더 실감하게 되는 게 이제 어떤 그런 담론들이 특정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서만 모여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각자 자기 SNS 계정에서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그게 흐름을 이루고 새로운 담론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시태그라는 거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해시태그라는 게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그 수많은 이용자들이 게시물을 이제 보는데 과거에 아마도 그런 게시판들처럼 질서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다른 글들을 좀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런 해시태그 기능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차 사람들이 그냥 어떤 틀에 박힌 해시태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창발적인 사용을 하는 게 관찰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뭐 개인들이 미국에서 뭐 흑인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을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을 했다던가 그럴 때 이제 흑인 커뮤니티에서 사회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미투 같은 운동 같은 경우에서도 개개인들이 자기의 이야기들에 이제 해시태그를 달면서 어떤 이게 흐름으로 뭉칠 수 있게 활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연구들을 참고를 해서 해시태그 에스노그래피라는 연구 방법론을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게시판에 글들이 모이는 방식, 그래서 그 게시판의 카테고리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내 계정에 글들이 모이는데 해시태그란 방식으로 그게 같은 주제로 다른 이용자들이랑 연결된 거를 볼 수 있게 되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해시태그라는 것도 트위터 같은 데서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도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해시태그를 만약에 달면 거기서 추천을 해줘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다는 거. 그래서 말 같은 게 표현이 다 다르잖아요. 뭐 네네. 딸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딸램이라고 할 수도 네.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뭘 하면 더 내 게시물을 많이 볼까. 네. 이게 이제 어떤 게시물 조회수를 높이려는 플랫폼의 요구와 내 글이 인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맞물려가지고 해시태그들이 점점 큰 걸로 수렴이 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네. 이제 그 과거 온라인 게시판들하고 차별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뭐 공통점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했던 게 그 당시나 뭐 지금이나 게시판이든 SNS 피드든 또 심지어는 이제 오프라인의 삶이든 그 곳에 보이는 어떤 그 삶의 맥락이 제일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유저들은 그냥 내가 남들한테 더 많이 발견되고 싶어서 그런 목적을 갖고 해시태그를 붙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그냥 붙이기도 하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는 어떤 사람은 또 내 해시태그가 남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자기만의 언어로 막 이렇게 길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오히려 숨는 역할을 이제 막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자신의 어떤 실천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제 존재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정말 자신의 내부로부터 어떤 행위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정말 우러나와서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측면, 그다음에 네. 이제 플랫폼 회사에서 유도하는 측면, 그래서 어포던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플랫폼의 기술들이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들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그런 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유저들은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서 그냥 해시태그라는 걸 붙여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에스노그래피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행동들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나름 이제 해석을 해주는 존재로서 그런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게시판에 사람들이 글을 썼던 어떤 행위라든가 지금 또 트위터에서 내가 해시태그를 붙여서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붙여서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어떤 사회적인 구성된 의미로서 얘기가 될 수 있고 그것들을 파악하는 일이 또 이제 연구자로서 해야 될 일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시대의 SNS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뭐 미디어 도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뭐 또 다른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뭐 의사소통, 뭐 자기 생각 표현, 자기 삶의 표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시되는 말 그대로 그런 공간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셔가지고 분석 결과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맘스타그램, 그러니까 샵 맘스타그램의 해시태그 맘스타그램에서 읽어낸 모성 실천의 양상을 크게 두 갈래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소비문화의 전시라는 테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소비문화의 전시는 이제 다시 성장 의뢰의 전시, 전문적 양육 노하우 공유, 그리고 자녀 교육 기록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좀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안젤리나 졸리나 그런 스타들 인스타그램이랑 거랑 연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킴 카다시안이나 그런 연예인들, 셀러브리티들이 이제 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 초반에는 이거를 맘스타그램으로 확정을 하고 관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셀러브리티들을 위주로 관찰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뭐 실명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유명 탤런트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유독 자기 생활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PPL 때로는 PPL이기도 하고 정말 선망의 대상인 뭐 리조트나 좋은 교육시설 같은 걸 이용하는 것들을 보고 그런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패턴화된 사진 촬영 방식이라든지 멘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때로는 뭐 저나 김혜원 박사님도 당연히 좋은 곳에 가면 뭐 휴가 스타그램을 그렇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소비문화의 전시라는 테마를 묶었던 거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엄마의 탄생이란 책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책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산후조리원이나 뭐 그런 영아 교육이 산업화되면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의뢰들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들을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일 사진 같은 게 원래 없었는데 요즘은 뭐 신생아 사진부터 시작해서 뭐 태교 여행 사진 아니면 만삭 사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것이 아닌데 상업화된 곳에서 뭔가 더 세분화된 상품을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의뢰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누구나 하는 것처럼 또 다뤄지고 있고 아니면 이유식을 조리하거나 이런 것들 뭐 얘기한 것처럼 유기농 야채를 혹은 그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최신 기구를 이용해서 뭐 조리하는 방법 이런 경험담이나 노하우가 때로는 약간은 이제 상품의 현명한 소비자로서 그런 일종의 소비를 전시하는 그런 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체험학습장에서 또 역시 과거에 없었던 오감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 살이나 그런 정말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게시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따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비문화의 전시라는 테마는 특별히 엄마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지만 오늘날 SNS 이용자들이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떤 형식화된 인스타그램의
이용 패턴이라고도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돈 쓰는 거 이외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쵸. 네. 그리고 좀 그런 게 재밌는 부분이 우리가 막 소비 문화의 전시 이렇게 표현을 네. 하면 뭔가 막 뭐 사치스러운 무엇을 보여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막 나는 정말 유기농 야채를 갖고 막 건강한 좋은 음식을 먹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사진 찍어서 올리지만 그거는 바로 그 상품이나 브랜드랑 바로 또 연결이 되잖아요. 네. 유기농을 파는 또 비싼 어떤 예, 그런 체인점하고 연결이 바로 될 수가 있고 네네. 또 그런 데에서 상품에 이제 해시태그를 또 같이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기농 채소를 만약에 해시태그로 사용한다면은 좋은 뜻을 갖고서 메시지를 올린 사람과 그 상품을 갖고 있는 업체의 이 메시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같이 막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뭐 그 오감 교육 이런 것도 보면 아이들을 막 자연물 가지고 교육하고 이런 거라서 굉장히 이제 좋아 보이죠. 오가닉해 보이고. 네, 그래서 화면에 막 자연물 갖고 하는 건데 그것도 또 교육 마케팅의 그쵸. 또 네. 하나인 네.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쉽게 구분되는 막 소비 문화는 막 이런 거 같아.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인데 네. 그게 결국은 또 소비 문화이기도 하고 마케팅이기도 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이한 부분? 저도 그 동생 사촌 동생 딸 이렇게 키우는 인스타그램은 아니고 페이스북인데 종종 가보면 뭐 특이한 그 놀이기구 같은 거 미술 교육 뭐 도구 같은 거 아이한테 항상 뭔가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색칠을 시키고 근데 단순한 색칠 도구가 아니라 저건 뭐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할 정도로 신기한 물건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시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50일 사진도 되게 업체에서 마케팅으로 해시태그 붙여주면 뭐 이런 그렇죠. 사실 마케팅이랑 연결된 경우도 있지만 또 나도 50일에 찍었으니까 그거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딱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중첩되고 이렇게 혼재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과거에 50일 사진이라는 걸 상상을 못했을 때는 찍을 네. 생각을 못했겠지만 네. 내 친구들이 다 50일 사진을 찍는데 나만 안 찍으면 너무 찍을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또 다른 뭔가 결정이 우리 애한테 필요하잖아요. 미안하잖아. 미안하죠. 그쵸? 나중에 그쵸.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나쁜 엄마. 네. 그런 게 좀 그런 게 아마 사회적인 압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그런 거죠. 너무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 네. 이어서 결과 분석의 이제 두 번째 차원인데요. 자기 서사의 실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엄마 되기 과정의 기록, 반전 스토리텔링 이렇게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여성주의, 거창하게 말하면 여성주의에서 얘기하는 자기 서사나 자기 스스로 기록하고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경향을 일부 발견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주변에 친밀한 사람들하고 자기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고 또 일기 쓰기를 하면서 스스로 내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보면서 조금 거리를 두고 반추해 볼 수 있는 매체로 기능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저희가 참고한 서된 연구 중에 PC를 쓰던 시대에 그 여성들의 PC 사용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네. 이제 아기가 있고 하다 보면은 PC를 켜고 거기에 앉고 사실 뭐 이런 시간들이 부담이 되고 어떤 기술적인 장벽도 있기 때문에 뭐 특히 중년 여성들은 PC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블로그 같이 뭐 2-3시간을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니고 그냥 정말 1-2분 안에 숙련된 사람은 저만 해도 1-2분이면 30초면 인스타그램에 네. 사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블로그에 그래도 애들이 뭐 유치원 이상 간 엄마들이 이야기가 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뭐 몇 개월짜리 아기를 둔 엄마들도 너무 바쁘지만 그 사이에서 순간순간 나를 기억하고 할 수 있고 또 임신했을 때 육체 변화나 아니면 뭐 하루하루의 그 피로함 이런 것들을 이제 적은 에너지로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풀어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자기서사 실천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늘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 자기 사실 엄마가 된다라는 과정은 굉장히 자기의 많은 부분이 변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록하고 그걸 다시 보고 그거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기록하고 이것들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마련된 그쵸.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제목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소비 문화의 전시와 자기 서사 쓰기 사이에 줄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두 가지 차원을
차례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줄타기라는 양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줄타기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네네. 예, 그거를 이제 분리해서 얘기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을 같이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줄타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논문 과정을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인스타그램을 저희도 지금이야 이렇게 뭐 줄타기로 딱 표현을 했지만 네. 그렇게 정리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관찰했던 여러 가지 맥락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뭐 분류도 나름대로 하지만 이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엮어낼 수 있는 건가 다 너무 불쑥불쑥 달라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헌 연구를 좀 충분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현상적으로 봤던 이것들을 꿰뚫는 뒤에 개념들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에서 한국에서 모성 담론의 변화를 좀 살펴보고 또 모성 실천을 이야기하는 사회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네. 일단은 좀 문헌을 많이 검토를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을 다시 또 문헌을 통해서 조금 다시 읽기를 이제 시도를 했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맘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이제 구체적인 어머니 책무를 볼 수 있는 이제 창구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머니로서 스스로 정의하는 그 방법이 맘스타그램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내가 이제 엄마가 됐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고 나는 정말 엄마로서 너무 불충분해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죄의식적인 오늘도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엄마로서 내가 어떻게 이럴까 하는 좀 그런 한탄이라든가 죄의식에 섞인 그런 이제 게시물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그거와 또 정반대로 아예 엄마는 이래도 돼 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이제 비슷한 게시물들을 찾으면서 그래 딴 엄마들도 이렇게 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행위들이 결국은 이 시대의 엄마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엄마라는 게 뭔가를 정의할 때는 이제 나의 엄마가 보여주는 방식 또 나의 할머니가 보여주는 방식 이제 가족에서 계속 엄마는 이래야라고 규정됐던 어떤 엄마의 모습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여성들이 스스로 아니 엄마는 이런 거잖아라는 그런 정의를 스스로 하고 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맘스타그램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바로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가 현실의 모성 담론하고 조응하면서 보여주는 이제 그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 기르면서 미즈넷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불안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을 미즈넷 같은 데 가서 이래도 되나요라고 글 올리면 맞아요 그래도 돼요 막 이렇게 댓글 달면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은 조금 맥락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난 이래라는 것과 난 불안해 이게 굉장히 혼재해서 존재하고 그걸 서로 뭐 좋아요 댓글로 하기도 하지만 또 그 해시태그 모아보면서 다 똑같구만 뭐 이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도 좀 그런 욕망을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비슷한 욕망인 것 같지만 그 인스타라고 하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역동이 굉장히 재밌게 잘 분석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논문의 쓸모라는 이제 저희 순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논문의 쓸모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한 번도 논문의 쓸모에 대해서 따로 생각을 해본 건 아니었는데 이 단어가 되게 무게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계속 얘기했었던 거지만 뭐 새로운 육아 트렌드나 엄마 노릇의 양식들 지금 이제 뭐 30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줄타기라는 얘기를 했듯이 저희가 미디어에서는 뭐 나쁜 엄마 아니면 좋은 엄마 이런 한정된 그런 뭐 스테레오타입된 엄마들이 있다면 네. 이것들을 이제 개개인이 정말 오늘은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엄마였다가 내일은 자괴감에 빠졌다가 이런 정말 그런 세세한 것들이 네. 다 드러나는 좀 복합적이고 그런 현상들을 그대로 읽어냈다는 게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주로 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를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가 주류 미디어가 항상 뭔가 생산하는 담론을 분석하다가 거기서 오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좀 한계 같은 것도 느꼈었는데 또 이렇게 실제 행위자들을 관찰을 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맘스타그램이라는 마더 해시태그, 그 마더 태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걸 중심으로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서 모성 실천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의 과정 속에서 지금의 이제 맘스타그램 현상을 굉장히 딥하게 읽어내 주신 게 정말 너무 재밌었는데요. 특히 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독특한데 특히 굉장히 비주얼이 중요하고 또 자기의 어떤 과시성도 사실 되게 그 어포던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되게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그 엄마 되기의 과정에 개입한다 그럴까 미디어 자체가 그런 부분들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해시태그 에스노그래피란 방법론 자체도 그 이 현상을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마더 태그라는 방식, 그러니까 맘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쓰면서 옆에 뭘 다느냐 이런 걸 보신다는 게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게 외국에서도 혹시 뭐 다른 방식으로, 한국에서도 뭐 좀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이게 마더 태그를 활용한 해시태그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마더 태그라는 용어를 딱 가져온 거는 이제 김진숙 선생님이 하셨던 미국에서 영어로 쓰신 논문인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사례는 또 한국 사례였어요. 그래서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라는 해시태그가 그 당시 어떻게 페미니즘 논의의 장을 구성했는지를 이제 나는 페미니스트라는 태그를 마더 태그로 삼아서 그 주변에 이제 붙어있던 것들을 읽어내는 그런 방식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해시태그에 대해서는 김혜영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해시태그 연구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그 사회 운동과 관련되는 좀 그런 연구들이 사실은 좀 많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비슷한 연구로 이제 해화역 시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것도 해시태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갔는지 그 마더 태그 연구랑 유사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해시태그가 어쨌든 형성이 된 다음에 그 해시태그를 또 어떻게 변용을 하는가 또는 그 옆에 이제 어떤 걸 붙이느냐 이런 게 사회운동 전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화역 시위 연구에서는 보면은 일단은 사실은 남성 모델 몰카라는 이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어떤 여성주의 시위로 이렇게 딱 급진전을 시키려면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궁금했는데 그거를 이제 트위터에서 해시태그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사건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었구나라는 걸 목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 생기게 되었는가? 이제 이거를 형성되는 과정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그냥 사람들이 뭐 이걸 꼭 해시태그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아니어도 그냥 사적인 발화를 불쑥불쑥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막 하는데 그 사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와닿고 공감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걸 리트윗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트윗을 계속 하다 보면 어머 제 말이 공감이 돼. 제 표현이 되게 적절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해시태그로 따라하는 거예요. 수렴되는 거죠. 네네. 그쪽으로 모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이후에 또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비슷한 해시태그를 자꾸 붙이면서 굉장히 이제 두터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같은 해시태그로 모여지는 거.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방법으로는 이제 실시간으로 막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실 강혜원 박사가 직접 많이 봤고 그 과정에서 그다음에 저희는 이 연구를 할 때 이제 과거의 트위터를 검색해가지고 이제 막 계속 앞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서 참여 관찰을 하는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발견을 좀 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네. 이제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보고자 했던 게 기억의 장소로서 해시태그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저희가 이제 흥미롭게 생각됐던 부분들이 이제 과거의 사건들도 이렇게 해시태그 옆에다가 붙이면서 현재화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해화역 시위에다가 사람들이 강남역, 뭐 소라넷, 막 이런 거 해시태그를 막 뒤에다가 붙여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갑자기 강남역을 딱 누르면은 3, 4년 전 피드로 훌쩍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3, 4년 전에 일은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강남역하고 해화역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각각 개별의 다른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같이 놓음으로써 어떤 맥락을 만들어주는 거죠. 해화역에서 경험한 사건이 강남역에서 경험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라는 어떤 의미를 이용자들이 막 만들어주는 거고 그
이용자들이 만드는 의미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제도권 언론에서 그런 프레이밍이라는 거 사실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의 의미를 다른 무엇을 설명해주고 그것을 사람들 기억 속에 이렇게 남기는 일들이 기존에 언론이 하던 일인데 언론이 하지 않는 일을 이제 그냥 유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억할 때 이거를 써, 이 단어를 써. 그리고 이 과거로 돌아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새로 해주고 맥락화를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막 구술사 연구 이런 것도 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뭐 4.3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네, 그때 사건을 겪고 났을 때 그것들이 겪은 사람들의 기억이 아니면 남아있는 기록이 잘 없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들을 뭐 역사적으로 뭐 속이고자 한다든가 왜곡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역사라는 이름으로 박제화하기도 하고 다르게 왜곡도 막 할 수가 있으면 진정한 기억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거죠. 디지털 기술이 이 사적인 기억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아카이브를 해놓고 우리는 몇 년 후에 해시태그를 딱 클릭했을 때 그때 그 곳으로 바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현재화 이런 거가 굉장히 좀 재밌게 생각이 돼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말하자면 온라인 공간, 온라인 장소인 셈인데 거기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아무리 없다 해도 사실 관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오던 어떤 시간, 공간 개념 같은 것이 있었을 텐데 지금의 SNS라는 이제 그 도구는 그런 것들까지 다 초월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양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재밌는 게 보통 소셜미디어라고 그러면 되게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미디어란 평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시태그라는 형태로 그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용자들이 자기 그 기록들을 연결하는 전략을 쓰는 점도 되게 역설적인 것 같아요. 기억의 장소로서 해시태그라는 건 그러면 그러니까 현재성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늘 라이브로 아카이브 되고 있는 미디어의 특성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네요. 이게 또 과거의 게시판 시대하고 또 차이점이겠죠. 아무래도. 옛날 게시판은 뭐 불러오고 박제하려면 뭐 엄청 고생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 공간의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 다 모여 있잖아요. 네. 그 게시판에 들어가야 다 볼 수 있었다면. 예전에도 이제 끌올리라는 걸 막 해가지고 저기 밑에 있는 게시물을 올리려고 노력들을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항상 테크놀로지 한계 내에서 사람들이 노력은 늘 해요. 뭔가의 방법을 찾아서. 예, 그래서 그때의 끌올이 지금의 이제 또 해시태그랑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더 그것이 용이해진 기술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자 입장에서도 해시태그를 바탕으로 어떤 그 기억의 흐름이나 아니면 사실 어떤 해시태그로 모여지는지도 그게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이게 좀 멋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조정돼 가고 많이 쓰면 거기에 모인 대신에 자기 의제를 또 다른 해시태그로 붙일 수도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뭐 10개, 20개 단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맘스타그램 게시물이 뭐 100만 개 이렇게 있는 거니까요. 사실 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원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사건을 맥락화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도 만약에 뭐 어떤 연예인이 불법 촬영으로 구속이 됐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이걸 그냥 그 사람의 비행으로 다뤘는데 여기에 유저들이 소란의 해시태그를 붙이면 이게 한국 사회에 계속해서 있어왔던 어떤 불법 촬영 문화의 영향이다. 그 자장 안에 있다. 이런 거를 스스로 막 덧대면서 이거를 계속 기억하게 만들고 맥락을 부여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기억을 환기시키기도 하고. 계속 환기시키면서. 네. 그 방법론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약간 비판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접근하는 이 에스노그래피 방법론이 조금 더 접근 가능한 특화된 어떤 정보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접근이 어려운 정보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 방법론에 대한 뭐 기존의 비판이라든지 좀 한계, 연구를 수행하시면서 느끼셨던 한계 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계와 어려움은 저희가 참고할 방법론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존에 저희가 수행하던 연구였다면 뭐 예를 들면 기사면은 이걸 몇 개를 분석하면 된다 이런 어떤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근데 해시태그 연구는 사실 사안이 다 너무 다르고 과거의 연구들도 각자 연구를 했던 플랫폼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스스로 좀 설득되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좀 어려웠고 고민이 많이 됐던 점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기준으로 어디까지 분석을 해야 되느냐. 내가 100만 개인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30개 정도 해시태그를 봤으면 많이 본 걸까요? 뭐 이런 것들을 네, 스스로 네. 좀 논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의지했던 부분은 이건 특히 해와역시 연구를 했을 때 의지를 했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거버그하고 베넷이 이제 소셜 무브먼트에 대해서 많이 그 온라인상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 행동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던 학자인데요. 네. 이 사람들이 온라인을 매개로 펼쳐지는 어떤 이집트에서의 사회혁명이라던가 그런 사안들을 계속 그때그때 기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가 이제 아직은 이제 온라인에서 네트워크를 매개로 해서 펼쳐지는 사회운동 연구가 어떤 결론을 내거나 이거를 평가를 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기록을 하고 우선 이 사례들을 모아야 되는 단계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그 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해화형 연구에서도 약간 뭔가의 그 실제로 뭐 저희가 그 논문 수정서에 쓰기도 했고 네. 스스로도 약간 그렇게 해서 좀 방법을 그때그때 만들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연구들도 공통된 방법론이 지금 있다기보다는 각자 자기 자신들의 국가에서 그때 인기가 있는 플랫폼들 아니면 뭐 관찰 장소에 따라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실험적으로 수행을 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지금 맘스타그램에 적합한 방법을 찾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또 소셜미디어는 몇 년 사이에 매체가 없어지거나 생기는 흥망성쇠가 굉장히 심해서 네. 그렇죠. 또 트위터 네. 같은 경우나 뭐 페이스북도 정책이 변화하면 데이터를 못 얻는다던가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트위터를 그 접속해서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네. 최근에 그런 연구가 없어진 게 트위터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굉장히 짧게 일주일 정도로 지금 축소를 해버렸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아마 관련된 연구가 과거의 방법론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례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오기 전에 공동 연구자이신 백전 선생님께도 의견을 구했었는데 네. 백 선생님의 얘기를 제가 읽어보면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주목한 연구들이 어쨌든 그 소수자의 목소리를 사회적인 것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수자 집단이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나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에 에스노그래피라는 방식도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제 특히 스스로도 자기들이 하는 행동의 의미 같은 걸 아직 완결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단계에 연구자들이 에스노그래피를 수행을 해서 그걸 읽어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금 말한 것과도 연결되는데 어디서부터 해시태그의 시작이고 끝이고 무엇이 마더태그인지 결정하고 파악하려면 어떤 그 맥락을 전체를 파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트위터를 되게 많이 하고 오래 했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해화역 시위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몇 년 동안 논의를 지켜봤다고 하지만 또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는 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또 알기도 하고 근데 그걸 다 수렴해서 연구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결정짓는 거를 이제 연구자들의 역량에 의존해야 된다는 게 아직까지는 뭐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백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 이제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아무리 이거를 설명을 해도 끝까지 이 현상이 어떤 건지 이해를 못 하시는 독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설명하고 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지 네. 그런 거 그냥 몇 명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뭐 몇만 개의 트윗이거든요. 20만 개 네. 이렇게 있어도 그냥 어디서 인터넷에 조금의 사람들이 하겠지 이렇게 뭔가 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게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에스노그래피란 표현이 유난히 와닿는 게 맘스타그램이란 말만 들어도 몸이 반응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면서 인스타에서 맘스타그램 붙은 포스팅을 보던 내 상황이 막 몸에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51g 뭐 이러면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자가 사실 에스노그래피라는 게 그걸 사실상 참여하면서 관찰하고 그 의미들을 내 몸에 잘 쌓았다가 이론적으로 해석해내는 과정이라면 전 충분히 에스노그래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구 대상, 분석 대상이 되는 게 저 멀리 다른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몸에 어떤 경험되고 축적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네. 네. 해석이 되게 멋있으셔요. 몸에 각인된 것을 다시 풀어내서 해석하는 네. 것이 예스노그래피다. 아니, 네, 이렇게 멋있어요. 암스타그램 말만 들어도 몸이 떨려요. 네, 너무 공감해 수면 부족 주시는, 이런 게 막 떠오르시나요? 경험 같은 게. 네, 양육자들의 경험을 공감하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성들만이 아니라 양육하는 사람은 네, 누구나 네. 암스타그램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실제로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네, 암스타그램에 공감을 전율하시는.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저도 사실 아이를 낳으면서 그 모성 담론 이런 것들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었는데 사실 맘스타그램 현상이 저는 묘하게 좀 바뀐 것과 안 바뀐 것이 혼재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아빠 어디 가나 뭐 그런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TV가 재현하던 그런 막 소비 문화적 육아의 어떤 그런 폭격이 있었잖아요. 그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의 맘스타그램은 그런 면과 아닌 면이 굉장히 혼재하는 거 이게 논문에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그 맥락이 저는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질문의 순서를 막 깨고 있습니다. 깨고 있는데 지금 국면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으로 목격한 지금의 국면이 과거와 좀 그래도 뭐 달라 보인다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좀 경험적으로 느끼기에 전 사실 여기 써주셨던 내용 중에서 반전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없었으면 맘스타그램이란 이름 안에 그냥 나 멋지게 육아 잘한다. 나 되게 멋진 엄마다. 나 완전 전문적이야. 뭐 이런 얘기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줄 알았지. 대빵 힘들거든.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자기가 올리는 과정에서도 그게 해시태그로 붙고 그 아이러니들을 담아내면서 즐거워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게 물론 이제 옛날에도 미즈넷에 가면 다 힘들다 뭐 이랬겠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내 계정에서 내가 되게 자랑스럽게 공감의 신호를 올린다는 게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지? 뭐가 바뀐 걸까? 그냥 인스타여서? 아니면 세대가 바뀌어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친구들이 유머러스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네. 한 게 제 친구들은 조금 시니컬하기도 하고 해서 특히 뭔가 좀 그런 반전 스토리텔링에 가까운 걸 하기도 하지만 그녀들조차도 저도 사실 저의 일상에 대해서 시니컬한 걸 올리지만 하지만 저도 되게 순수하게 신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있긴 하는데 이게 어떤 그 자기 이야기 하는 게 축적되면서 네. 생겨난 자연스러운 효과가 아닐지. 반전 스토리텔링하고 조금 네. 엮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실제로 사실 작년에 저희가 분석한 거랑 지금 사이에 조금 더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변화가 있을지 저희가 알아볼 방법은 없지만 저희가 줄타기라고 묘사를 한 거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떤 갈등을 겪는 것도 있지만 개개인의 이용자들은 사실 그 스펙트럼 안에서 네. 다 서로 다른 지점에 있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이거를 막 매끄럽게 정리를 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걸 최대로 두텁게 읽어내 것도 이제 실제로 사람들은 다 뭐 시간에 따라서 그 가운데서 지점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대안적인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거부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건 어떤 경향이라는 점을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빠 어디 가나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볼 때,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 정도에도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다 저래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스타를 보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미즈넷 얘기를 하지만 이거 아는 분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감을 받기 위해서 어느 곳을 찾아가야 됐던 목소리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동의를 얻으면서 퍼지고 사실 그 육아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그런 어려움에 대한 공감들도 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어느 면에선 과거보다 분명히 그런 모성 이데올로기나 집약 육아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담론적으로 많아지고 아빠 육아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아졌는데 되게 묘하게 역설적으로 모두가 강렬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느낌도 있어서 이게 미디어가 바뀐 걸까 아니면 세대가 바뀐 걸까 혹은 시대가 바뀐 걸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매스미디어 연구를 그래도 하셨으니까 그때의 압력과 지금의 압력이 좀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혹시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교롭게도 제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서 눈물을 썼었는데요. 네. 이때는 이제 남자들이 뭐 집밥 백선생 아니면은 그 캠핑 가는 프로그램에서 네, 남자가 네. 뭐 가사 노동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신선한 소재로 소비하던 시대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이제 아버지들이 육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와 저희 지도 교수님이 던졌던 질문은 그럼 정말 아빠가 육아를 많이 하는 세상으로 바뀐 걸까? 그래서 분석 내용은 아니다였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아빠가 육아를 하는 거를 이제 엄마들은 어떤 집에서 반복되는 가사들을 하는 게 좋은 엄마고 엄마의 숙련된 노동이라면 아빠들은 이제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신에 그거를 소비 활동으로 채우면 된다. 좋은 여행지에 데려가고 좋은 뭐 장난감을 사주고 아니면 체험학습장에 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그때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때랑 지금을 비교한다면 벌써 뭐 한 3, 4년이 지났다고도 네, 할 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미디어에서 정식으로 뭔가 PPL을 받거나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행동들이 영향을 미쳤다면은 지금은 이제 정말 우리가 마이크로 셀레브리티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뭐 소비 문화나 이런 거를 유행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뭐 나만 아는 것 같은 좀 아기를 잘 키우는 것 같은 엄마들 사실 그런데도 뭐 팔로워가 10만 명, 20만 명이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걸 올리는 나도 나를 보고 있는 내 친구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정말 더 촘촘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의 매스미디어 시절에는 저거 가짜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있었던 여유 같은 게 있었다면 오히려 더 여유가 없어졌다고도 할 수 있고 내 친구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카톡으로는 그냥 나는 대충 해 이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셀프 백일상을 차려서 사진을 찍었다던가 네. 네,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배신자네요. 배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저는 아까도 막 그 섞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그 아와 적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뭐 그런 게 분명하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는 이제 누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자본주의 천병인 기업들은 이제 상업적인 문화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분명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아빠들이 아이 양육하는 이런 문화 같은 것도 이제 앞에다가 아기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그 아기 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또 그 아빠의 양육 문화를 굉장히 일반적으로 만들고 네, 뭔가 네. 되게 보기 좋게 만들고 다 호응하는 그런 문화 만든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자본이나 기업이 사실은 또 그런 거에 문화에 기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빠들도 양육을 하고 엄마들의 독박 육아를 조금 이제 해결해 주는 역할을 오히려 또 기업에 한단 말이죠. 그렇게 예전에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었던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기준들이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주체가 굉장히 섞인 그런 경향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도 요즘은 정말 그런 네이티브 광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광고를 싫어하니까 광고가 아닌 것처럼 하는 면으로 되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도 스튜디오 사진은 양식화돼 있고 나는 셀프 뭐 촬영을 할 거야 이런 걸 해서 그런 게 어떤 사람들이 하면 그 양식대로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스냅 사진을 기업에서 서비스로 만들고 마치 이거는 옛날에 뭐 생얼 메이크업이 유행했던 것처럼 직접 내가 집에서 한 것 같은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업들이 더 빨리 적응을 하니까 이걸 뭐 저희가 벗어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슈퍼만 담론은 어떤 자녀의 매니저라고 하는 측면이 훨씬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돼지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쫙 아이들 학원 어떻게 스케줄링하고 사실 그래서 그런 담론에서는 엄마는 없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는 되게 나의 안목과 문화 자본을 과시하는 엄마 이런 것들이 더 좀 두드러지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압박이죠. 그래서 슈퍼맘이라고 했을 때 그걸 역설적으로 강화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그래도 숨통이 더 트인 거라고 봐야 될지.
더 어려워진 것 더 같아요. 어려워졌- 정말 더 아. 세련돼져가지고 네. 어제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엄마들이 막 공부시키면 애들 게임 못하게 하는 거였는데 네. 요즘에 강남 엄마들은 애들이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해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서 게임을 시킨대요. 그래서 셧다운을 반대한대요. 그래서 일요일에도 하루 내내 학원 가서 공부하더라고요. 공부 막 중고등학교 애들이요. 네. 뭐 토요일 일요일에도 다 가서 하루 내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틈틈이 게임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엄마들은 그거를 스트레스 해소하고 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남들은 정말 저 앞에 가 있구나.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슈퍼맘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반전 스토리텔링 같이 되게 아이러니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사실 이게 엄마 되기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나도 초보였고 나도 엄마 안 돼봤고 뭐 이런 담론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있음에도 더 강한 압력으로 아이의 심리와 감정과 어떤 몸 상태까지도 케어하는 거에 대한 담론들은 오히려 사라지지 않고 더 나의 일상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인스타 피드 전체에 이렇게 편재하는 느낌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닌가. 얘기를 듣다 보니 약간 꿈도 희망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안이랄까요? 이게 줄타기니까 그래도 좀 대안적인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신 거죠? 네, 저희가 자기서사 쓰기에 대해서 대안적 글쓰기로 해석을 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소수자의 목소리를 크게 해주는 게 해시태그의 기능이라고 했다면은 사실 뭐 우리가 제가 아까 생얼 메이크업도 얘기도 했지만 네. 어느 틈에선 탈코 운동을 하고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균열이 있었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뭐 독방 육아란 말이 5년 전엔 없었지만 지금은 독방 육아가 있으니까 아빠들도 주말에 이제 집에 가서 애를 봐야 된다. 혹은 전보다는 이제 봐야 되는데 놀고 있다라는 정도의 자각을 한다던가 그런 거를 계속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생기고 있는 거는 여전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육아 퇴근이라는 해시태그도 있었어요. 네. 사실 육아는 우리가 원래는 신성시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감히 노동이라고 할 수 없는 엄마의 사랑과 헌신이었는데 이거를 내가 퇴근한다, 애기 자면 이제 나도 퇴근, 나도 혼자 맥주 네, 먹으면서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언어들도 생기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개개인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그런 말들이 쌓이면은 지금 저희가 몇 년 전에 탈코나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듯이 어디선가 이제 균열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분명히 그 슈퍼맘으로서의 압력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육아, 퇴근, 독방 육아 같은 언어들이 내가 엄마이기만 한 게 아닌 그러니까 내 주체성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공간을 또 열어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말씀으로. 그렇죠. 네. 나만 나쁘거나 불량한 게 아니고 네. 사람이라면 뭐 다 피곤한 거지 이런 네. 거를 네.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네,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균열의 지점을 만든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언어를 만드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서사라는 게 뭐 영어로 셀프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쉽게 의미가 닿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그냥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재현의 주체가 되지는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한 파워를 가지거나 어떤 제도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사람에 대해서 재현을 합니다. 보통 사람의 모습은 이러하고 그렇죠. 거기서 또 뭐 여성, 엄마, 모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재현을 하는 사람들은 전문성과 제도를 가져야만 했던 거, 제도에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가져야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보통의 개인이 완전히 스스로를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서사라는 게. 그래서 스스로 매스 미디어나 사회나 국가가 어떤 틀을 갖고 어떤 성에 대해서, 연령에 대해서,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내던 흐름에서 이제는 스스로가 나의 성, 나의 나이, 나의 직업, 나의 삶을 그려내고 규정하고 새롭게 이해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게 지금 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 큰 흐름의 변화는 우리가 좀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엄마의 일이나 엄마의 삶, 엄마의 감정도 그 누구가 아니라 엄마 자신으로부터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재현되고 구성된다는 거, 그거 자체가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그 언어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아기가 너무 예쁘다 하지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순간 계속 바뀌는 그 엄마의 감정과 스스로를 독려하는 표현, 힘내자 난 엄마니까 뭐 그래도 엄마니까 뭐 이런 게 다른 누군가가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 발화된다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서사를 쓸 수 있는 존재라는 거는 결국 창발하는 이제 존재라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독박 육아 같은 신조어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게 되고, 이것이 또 사회적으로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구성적인 힘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좀 낙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사실 논문을 읽는 내내 미리 드렸던 질문은 아닌데요. 왜 SNS, 왜 인스타그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가가 사실 계속 궁금하긴 했어요. 왜라는 질문이 떠나질 않았는데, 피곤하고 사실 굉장히 부담도 크고 뭔가 중첩되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 모성 실천에서 규범적으로 강요되는 어떤 측면들, 그런 것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대답이 된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일종의 서사적인 존재로서 자기 감정, 자기 표현을 계속 해내면서 그 과정에서 성찰적으로 뭔가 자신을 돌이켜보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더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왜 인스타그램 계속 하느냐, 피곤하고 번거로운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구은정 박사님이라고 또 하나의 신진 학자님 이제 돌봄 노동에 관련해서 학위 논문 발표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걸 듣고 든 생각이 방금 김혜원 박사님 말씀하신 거랑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자기의 말하고 싶은 공간이 생긴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느 면으로는 굉장히 모성의 헌신을 요구하지만 집안일 같은 거에 가치를 계속 폄하를 하기 때문에, 구은정 박사님의 논의를 제가 너무 굉장히 러프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돌봄의 가치에 대해서는 양가적으로 폄하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게 여성들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그 저희도 논문 중에서 보면 힘든 얘기도 쓰지만 그 아이랑 교감하거나 예쁜 순간에 대해서도 그걸 쓰거든요. 그 사람이 되게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영유아를 둔 엄마들은 제 친구들도 보면은 아무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친구가 얼마 전에 한 말이, 택배 아저씨가 원래 오면 없는 척 했는데 나가서 택배 꼭 받는다고. 인사하고 말 걸고. 네, 말 걸고 택배를 자기가 나가서 받는 게 유일하게 사람이랑 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되고 싶은 욕망도 있고, 뭐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게 인스타그램이 쉽게 매일매일 기록을 하게 해주니까 그런 단순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예쁜 사진들을 모아놓으면 내가 뭐 6개월, 1년 동안 밖에 못 나가고 회사를 쉬고 있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구나, 이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뒤집어 말하면 육아를 하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단절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런 과정이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 박사 논문에서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순서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올리는 건데, 이제 점차 이게 전치가 돼서 여기 올리기 위해 이런 행동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기 사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일도 또 똑같이 오늘처럼 힘들게 기저귀 갈고 이걸 막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뭐 예쁜 거 해가지고 올려야지, 이렇게 오히려 자기 삶을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그런 측면들이 셀프 컨스트럭션이라고 저는 이제 그 박사 논문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견인해가는 정말 그런 누가 것도 있어요. 또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그저께인가 200일 풍선을 불면서 힘든데 왜 하냐 했더니 정말 시간이 안 가서 이거라도 해야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사진을 이렇게도 찍어봐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내일도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내일은 그렇게 사진을 찍어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집에서 팁들을 하면서 해서 시간도 보내고, 아직 아기가 뭐 6개월이니까 교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시간도 보내고, 네, 엄마들이 미적 감각도 또 예전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자기 삶을 이제 담아내는 PD 역할을 그쵸 연출을 하는 거죠. 네, 연출을 하는 거죠. 연출을. 그게 이제 나를 그래도 살아있게 만드는.
컨텐츠 제작자로서의 그런 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제목에 있는 줄타기란 말이 오늘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 압력과 불안과 막 그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우리가 인스타그램 쓰고 있고, 우리 연구자는 그것을 해시태그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읽어내서 이렇게 잘 기록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되게 이 시기에 나타난 현상들이니까 이것들이 또 미디어 맥락이 바뀌었을 때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두 분 박사님께서 사실 협업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리즈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연구 분야, 그리고 우리 이번에 오늘 다뤘던 논문에 이어서 앞으로 좀 어떤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계획 같은 걸 좀 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방금 SNS가 먼저가 되고 행동이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감을 약속하고 스스로를, 제가 아직 학위 논문에 여기서 일부를 녹여내긴 했지만 퍼블리시를 못했는데 제가 지금 써보려고 하는 주제는 제가 미운 우리 새끼와 그 엄마가 뭐길래 그 두 편의 프로그램을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어떤 일탈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요. 네. 김건모나 이런 결혼을 안 하잖아요. 네. 하지만 결국 스튜디오에서 바라보는 엄마들과 MC들의 시선 안에서 그게 이제 비정상으로 되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우리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런 그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액자식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그런 가족 갈등하고 이런 거를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올해 안에 투고를 하겠다는 셀프 목표를 좀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혜겸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해화역 시위 국면을 저희가 과거에는 의제화라는 틀에서 이제 여성들이 주류 언론의 의제를 바꿨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100% 적합하지 않은 구석이 있어서 그걸 이제 집단 기억의 개념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해보는 논문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원 박사님 혹시? 저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저희 같이 작업한 거 중에 크리에이터 상호작용에 관한 그런 논문도 썼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막 정치인들 유튜브 이런 것들도 좀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부족주의로서의 그런 유튜브를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하나의 부족장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좀 논문으로 잘 써보고 싶은 생각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실용적으로는 지금 뭐 강 박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창의나 창조를 위한 어떤 교육 방법론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뭐 컴퓨테이셔널 프로덕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쪽 연구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박사님 연구가 앞으로의 후속 연구가 또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맘스타그램을 통해 본 SNS 시대의 모성 실천의 함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논문에 대해서 아까 쓸모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이 된다고 느꼈지만 이렇게 성의 있는 독자와 함께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고, 사실 저희가 뭐 연구자 동료들과도 함께 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논문의 쓸모 뒤에 가로에서 없음 이거 붙으면 안 된다고 아까 막 걱정했는데 그 박사 논문 쓸 때 가장 외로웠던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글 같은 걸 내가 혼자 이렇게 파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정말 우리 논문을 이렇게 깊이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해주는 그처럼 우리 학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 갖게 돼서 앞으로 쓸모 있는 작업을 많이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엄마들이 어떤 존재고 또 그들에게 어떤 책무가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SNS라는 도구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실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는지 혹은 반대로 제약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숨가쁘게 이야기를 이어왔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박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작 커뮤니케이션 막 독스. 순서가 엄청 좋아가지고. 시간이 엄청 빨리 네. 갔어요.